안녕하십니까. 성신여자대학교의 김용직 교수입니다. 오늘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기획 세미나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작고하신 박세일 선생님하고 개인적으로 여러 번 국가 문제를 걱정을 그런 모임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추석 전주 그래서 약간 좀 부담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선진화재단에서 좀 이 문제를 같이 의논을 하고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간단하게 결제문을 준비했는데 사실 여기에 관련된 이제 논문이나 여러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다 소개하면 너무 이제 분량이 많아지고 처음에는 이제 이게 토론 형식으로 이제 한다는 또 그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토론 형식으로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한 30분 정도 제가 이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이제 뭐 확장 이런 이제 재단 측의 세미나 계획안을 보고 제가 개념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글에서도 약간 이론적인 문제를 역시 여기가 좀 정확하게 짚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문제를 얘기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모든 국가들이 민주주의 하면 대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감시하는 NGO 단체들이 국제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뭐 프리덤 하우스라든지 또 국제 투명성 위원회라든지 또 유엔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이런 유엔이나 세계연맹이나 또 영국의 많은 이제 정치경제 전문가들도 이제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를 다 측정하고 감시하고 거기는 가장 최근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서로 계속 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제 대표적인 파이낸셜 타임즈나 에코노미스트나 이쪽 전문가들 다 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가장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쓰이지만은 그것이 이제 하나로 합의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이 이제 결합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자유민주공화국, Liberal Democratic Republic이라고 하는 이제 3자 간의 결합을 전제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Republic이라는 말을 빼기 때문에 Democratic, Liberal Democratic까지만 이제 써서 그걸 Liberal Democracy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말을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저희 정치학자들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그 용어 중에 political system, 정치 체제라는 말이 있고 그 정치 체제로 이제 정치학자들은 간주합니다. 그래서 정치 체제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사실은 정부와 국가를 또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공화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이 3자 간의 관계를 다뤄야만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화주의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생각이 돼서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오늘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시간을 좀 충분히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회 세미나에서 발표하면은 연구를 엄청 해놓고 발표를 한 15분만 하라고 포장돼가지고 저희는 사실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제가 이제 일본 같은 데 가서 일본 학자들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1시간 정도를 줘요. 왜냐면 충분히 얘기를 하고 충분히 그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그걸 뭐 15분만 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건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선진화 재단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주셔서 너무 더 감사하고요. 오늘 이 요약 자료는 우리 재단 측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말씀드린 거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장한다는 말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장한다는 것은 그걸 허물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이제 간주하고요. 그걸 허물게 되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자꾸 이렇게 확장하면 그 안에 자유민주주의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도 이제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사실 역사적으로 가장 확장된 개방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이미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많은 이제 정치 세력들이 있는데 거기 자유주의자도 있고 민주주의자도 있고 또 사회주의 중에서 이제 원권 사회주의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안에 이미 사회주의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 필드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유민주주의를 그 자체를 더 확장한다는 것은 별로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우선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15페이지로 이제 우리 토론자에게는 제가 이 요약자를 보냈습니다만은 제2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기본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모델로 한번 정리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모델로 민주주의의 모델로 정리한 학자가 있어요. 데이비드 헬드라고 하는 이제 영국의 아마 그쪽 케임브리지 쪽 계열의 이제 정책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역사 연구와 이제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을 다 이제 넘어드는 아주 폭넓은 이제 민주주의 연구하는 그런 일종의 영국 아주 독특한 학파에 속하는 그런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헬드가 이제 민주주의의 모델이라고 하는 책을 계속 개정판을 냈는데 거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한 10개 정도의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자유민주주의 모델을 잘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15페이지에 제 글에 이제 부록을 제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부록자에 보면은 공화주의 모델을 또 민주주의 중에 자유민주주의 모델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데이비드 헬드 교수가 정리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국가의 이제 그 유형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르네상스에서 시작해서 영국의 17세기 이제 영국 혁명기까지가 주로 공화주의 국가의 시대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공화주의가 아주 이제 주로 이태리에서 그 마키아벨리와 그 당대의 이제 정치 사상가들이 공화주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로마 정치 이론을 재발굴했습니다. 또 이것이 이제 16세기에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서 셰익스피어 시대에 셰익스피어는 공화주의 주제를 가지고 많은 이제 작품을 썼죠. 셰익스피어 그게 대부분 이제 그 왕정의 그 암투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공화주의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로마 시대의 그 시저를 다루고 있는 그 주제도 이제 셰익스피어가 작품한 건데 그 전형적인 공화주의자들의 이제 그 정치적인 그 격동을 그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어쨌든 17세기의 공화주의 혁명을 통해서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제 정치적인 타협을 이뤘고 그것이 영국의 이제 발전에 이제 초석이 돼서 그 이후에 150년 동안 영국은 거의
수직적인 그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17세기에는 이제 유럽의 2등 국가였었습니다만 18세기부터 영국이 1등 국가로 이제 올라서서 정치, 경제, 외교면으로 또 통상면으로 세계 최고의 이제 강국이 된 것이죠. 그 모델을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서 공화주의 혁명을 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고요. 또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프랑스도 공화주의 혁명을 해서 18세기 후반에 이제 양대 공화주의 국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공화주의와 자유주의가 이제 아주 긴밀하게 결합을 했고, 자유주의의 이제 대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로크의 도주의, 로크 이후에 이제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많이 나와서 공화주의 사상은 이제 자유주의의 틀에서 재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로크는 이제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있지만 사실 로크는 공화주의 관점에서 보면 해링턴 계열의 이제 영향을 받은 신 해링턴 정치 사상가다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8, 19세기에 자유주의 국가 시대가 열렸는데 이때 공화주의가 없어진 게 아니고 공화주의는 계속적으로 자유주의의 어떤 일종의 기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20세기 다시 이제 민주주의 국가 시대라고 당연히 할 수가 있지만 또 19세기에 민주주의 국가 시대가 열릴 때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또 그런 사상을 중시하는 일단의 이제 그런 정치가들이 굉장히 유럽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을 때죠. 그래서 자유주의자와 이제 민주주의자가 이제 같이 또 그 다음 시대를 열어가는. 그래서 이제 공화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는 이제 시대적으로 여러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그런 단체라든지 새로운 어떤 그 슬로건을 만들어서 이제 활동하지만은 이 3자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복되고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민주주의를 역사적으로 가장 우리가 기억을 좀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정치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다음 3절에서 정치적 민주주의 2장의 이제 2절에서 이것을 정리해봤습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 이제 핵심이 뭐냐?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연구를 많이 한 학자들의 특히 데이빗 헬드에 의해서도 보면은 자유민주주의는 헌정국가, 사유재산, 또 경쟁적 시장경제 뭐 이런 것들이 중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그런 이제 역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굉장히 이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제 헌정국가, 또 사유재산, 경쟁적 시장 경제 체제, 또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대의민주제도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을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이루고 있는데 그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인 슈펜터 교수가 여기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슈펜터 교수가 놀랄 만큼 이제 경제학자이면서 정치학적인 이제 아주 연구를 수행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가의 역할이고 그 정치가의 역할을 빼놓으면 현실적으로 민주주의를 설명할 수 없다. 이제. 그래서 민주주의는 이와 같은 정치가의 역할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유선거라고 하는 정치 과정 모델을 통해서 작동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다. 이제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설명을 하고 이게 1942년에 나온 책이죠. 네.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정치학자들이 굉장히 이제 이 뭐라고 그럴까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치학자들도 이제 인정하자. 역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선거 민주주의, 엘렉트로 혹은 엘렉트레이트 디모크라시, 그죠? 그래서 선거 민주주의가 이제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어쨌든 이 책을 제가 다시 읽으려고 이제 봤습니다. 예. 역시 슈펜터 교수는 대단한 학자라고 제가 이제 이번에도 취감을 했습니다. 예. 이제 제 3절에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발달을 좀 한번 간단하게 제 단계를 고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과연 이제 서양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도 달리 우리는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였고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야 지금 현 단계의 문제점을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여기서 이제 슈펜터가 얘기했듯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핵심에는 이제 선거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예. 또 이 선거민주주의의 선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동아주의의 유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선거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 또 투표를 한다, 혹은 추첨을 한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로마 시대 때부터 하나의 정치적인 스킬이죠. 정치적인 하나의 도구적인 그런 메커니즘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민주제든 공화제든 이것을 시행하는데 먼저 서구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활용하다가 그것이 이제 18세기, 17세기에 이제 계속 확장되는 그런 이제 대의민주제라고 하는 흐름에서 이제 보편 선거를 이제 발전한 것이죠. 그래서 보편 선거는 이제 영국에서도 한 150년 걸립니다. 처음부터 보편 선거를 한 게 아니라 제한 선거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재산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선거에 선거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 이후에 점점 그 선거권이 확장돼가지고 19세기 중후반에 가서야 이제 선진국에서도 보편 선거가 이제 치러지게 됐고 특히 여성이 이제 그 투표를 한 것은 20세기 넘어와서 그렇죠. 예.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2000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사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좀 다른 형태로 했지만 어쨌든 이제 뭡니까 인민의 대표를 뽑는다. 혹은 공동체, 정치 공동체의 대표를 뽑는다 하는 것은 자유주의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예. 어쨌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이제 선거 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핵심적으로 작동을 하고 만들어지고 유지된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의 국가 지도자들, 특히 독립운동가들이 이거를 이제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은 1948년 5월달에 우리 처음으로 이제 50 총선거에 의해서 최초로 한반도에서 이 보편선거를 실시한 것이죠. 근데 그 보편선거는 뭡니까? 그 자체가 서양 역사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정치혁명의 결과물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나라가 1948년 5월에 보편선거를 통해서 근대국가, 자유민주주의 또 민주공화적인 국가로 탄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혁명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 글을 준비하면서 경제 문제를 조금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경제 문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경제 체제하고는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자유주의 계통의 이제 학자들의 저서들을 많이 체크했는데 아주 재밌던 거는 이제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그런 학자가 이제 이 시장경제 체제도 연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연구를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저서들, 자유론이라든지 또 대의정부론이라든지 이런 저서를 쓰면서 또 정치경제론의 아주 핵심적인 그 시대를 대표하는 또 글을 쓴 학자입니다. 이렇게 이미 19세기 혹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18세기에 영국의 대표적인 이제 공화주의자 누굽니까? 제임스 해링턴 같은 학자도 그 당시에 영국의 영국 혁명을 공화주의 관점에서 이제 분석하고 처음으로 영국에서 가장 이제 본격적인 영국사 전체를 이제 공화주의로 해석하는 그런 이제 유명한 오세아나 공화국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때도 영국의 그 토지 문제, 경제 문제를 아주 심층적으로 중시했습니다. 연구했죠. 그래서 이제
해링턴 역시 이제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이제 분석을 하고 들어갔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예. 또 미국의 이제 그 건국 과정에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이제 공화주의자들이 많이 있죠. 여기는 뭐 대표적으로 제임스 메디슨, 토마스 제퍼슨, 알렉산더 해밀턴, 그다음에 뭐 대통령을 지낸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공화주의 사상에 아주 거의 정통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때도 이 사람들이 정치와 경제를 같이 이제 동시에 중요하게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제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사람은 뉴욕에서 뉴욕 뭡니까 은행을 뉴욕 은행을 파운드하는 그런 이제 또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금융 개혁을 한 사람이고 동시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라고 해가지고 공화주의 사상을 가지고 미국 헌법을 연방 헌법을 만드는데 아주 사상적으로 큰 기여를 한 그런 분들이 역시 정치와 경제는 분리할 수 없는 그죠? 그런 현상을 같이 연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경제 체제도 상당한 그 연관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고 그 경제 체제는 대개 시장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 프리 마켓 에코노미라고 하는 그 경제 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단지 이제 학문적으로 정치학과 경제학이 이제 분리 발전되는 과정에서 이제 경제학자는 이제 경제를 정치의 논리를 밀리지 않고 경제의 논리만 가지고 설명하고 정치학자도 반대로 정치 체제를 경제의 논리하고 이제 구분해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분리는 그것이 무관한 분리가 아니고 그것은 이제 일종의 방법론적인 이제 분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두 개를 매개할 수 있는 그 경제 체제와 정치 체제를 매개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단서가 뭡니까? 이게 시민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민사회. 그래서 이 시민사회라고 하는 개념은 17세기부터 영국에서 많이 쓰이기 시작했고 이 시민사회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존 로크에서부터 다 발견이 됐고요. 존 로크도 이제 사유재산을 굉장히 중요시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제임스 해링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공화주의자도 이제 이런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시민사회의 경제적 측면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하나의 중요한 기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 자체가 매우 이 시민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체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뭡니까? 역사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영국과 이 서유럽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이제 확장이 되고 또 시기적으로는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도전과 또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새로운 요소들이 여기 이제 많이 고려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세계적인 대공황을 겪으면서 이제 자유주의 자체에 대해서 이제 수정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제 케인즈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이런 학자들이 나오고 또 정치적으로는 바로 그 루스벨트 행정부 자체가 굉장히 뭡니까 순수한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또 추구한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안에서도 뭐 자유주의 국가도 자유민주주의를 순수하게 보존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적인 그 고려에 의해서 체제를 이완하거나 체제를 변동하는 그런 형태를 또한 동시에 취해왔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한국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여기 제2세미나실에 와서 한국의 정치에 대한 그때 발표를 제가 했습니다. 그 발표를 할 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 공화주의 혁명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제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부를 오늘 조금 이제 소개를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평가절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평가절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아주 극소화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는 몰랐는데 미군의 뭐 무슨 가방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튀어나왔다. 이렇게 이제 아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죠. 전혀 그렇지가 않고 자유민주주의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130년 전에, 그죠? 130년 전에 구한말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개항 이후에 한 10년 지났을 때 놀랄만한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아시겠지만 1884년에 갑신년에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갑신정변은 정말 근대적인 국가를 하나의 이미지로, 하나의 플랜으로 이미 인식을 한 그런 정치 그룹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개화파나 혹은 김옥균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새로운 어떤 정치 운동을 시작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쿠데타라고 할 수 있었고, 그것은 실패한 일종의 정치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인해서 구한말의 자유민권 사상이 이제 도입이 됐고, 그것은 1880년, 90년에 이제 원초적 자유주의가 이제 도입이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자유주의란 말 자체도 이제 감히 쓸 수가 없는, 왜냐하면 그때는 고종의 그 전제정치 시대였기 때문에 민주주의나 뭐 공화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걸 쓰는 순간 그걸 이제 반역죄에 이제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당시에 가장 개혁적인 그룹인 독립협회나 혹은 독립신문을 집필하는 이제 그 기자들조차도 자유주의나 공화주의나 이런 이념적인 용어 자체를 직접적으로 쓰기보다는 그걸 이제 희석을 해가지고 풀어서 이제 민의 권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죠? 백성의 권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제시를 했지, 이것을 정치적인 요구로 제시한 건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다. 어쨌든 그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1919년에 가서는 민족 독립 운동을 이제 전개하면서 최초로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그런 체제를 우리의 국가의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1919년은 이제 대한민국 건국의 운동, 30년의 운동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그리고 그것의 종착점은 이제 일단은 1948년 8월이죠. 그때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수립되고, 이 과정에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을 하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은 예감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사상적인 관심은 일제시대에도 독립운동가들 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우리의 이제 동아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도 이것을 많이 소개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의 제 발달 시기를, 제 1기를 1948년부터 1979년까지를 이제 잡았습니다. 이건 뭐 편의상으로 이렇게 잡은 거고요. 이건 다시 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하기 위해서 둘로 나눴는데,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는 1948년 건국헌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뭡니까? 구심점입니다. 구심점.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헌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다 논의는 못하지만, 이 건국헌법은 미국식 민주공화 헌법이죠. 그렇죠? 미국식 민주공화 헌법입니다. 그래서 공화주의와 민주주의가 이제 굉장히 두드러진 그런 헌법이고, 그 헌법은 크게 볼 때 두 파트로 이제 보통 나눠지죠. 하나는 기본권 파트, 하나는 정부 구조 파트인데, 기본권 파트는 자유주의 사상에 의해서 이제 그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이고, 정부 구조 쪽은 이제 공화주의 사상에 의해서 도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사상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틀로 이제 짜서 맞춘 게 헌법이기 때문에 그 미국식 헌법을 우리는 당연히 대한민국 체제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헌법은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1948년에 출발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좀 의아하다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그 이전에 실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격적으로 거의 선진국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과연 그게 성공을 하겠느냐. 이제 이런 오히려 선진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걱정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사실 사상적으로 보면은 거기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기여를 했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당시에 자유정부 수립론을 이제 주장했는데 이 자유정부 수립론은 결국은 미국식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큰 계기는 산업화 경제발전. 산업화 경제발전. 이거는 이제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도 충분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자유민주주의의 이제 하부 구조다. 저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가 그 밑에 산업화와 경제발전이 없으면은 붕괴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세상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아주 사치스러운 그런 이제 그런 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아주 비효율적이죠. 그 인권을 보장하는 아주 좋은 체제이긴 하지만 그것을 하려면은 많은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후진국에서 또 경제가 발전하지 않은 데서 자유민주주의가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도입했다가 대부분 이제 그것이 실패를 떠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만일 박정희 시대에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하지 않았다면은 과연 그 이후 시기에 자유민주주의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은 자유민주주의의 실패한 나라가 굉장히 많죠. 자유민주주의를 초창기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계속 붕괴를 해가지고 국가가 아주 이제 3등 국가로 전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국가가 외세에 의해서 해체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세계사에 너무도 많은 것이죠. 어쨌든 박정희 시대에 20년 동안에 이제 그 하부구조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죠. 그것을 우리가 권위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유신 체제가 이제 도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 정착자들은 이제 유신 체제를 많이 연구를 하고 저도 이 시대를 이제 많이 연구했는데 그래서 이제 유신 체제 이제 독재 체제인데요. 그 독재 체제는 사실 이제 로마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의 독재 체제는 뭡니까? 독재관이라고 하는 그 행정관을 임명합니다. 독재관이 1년 동안 독재를 합니다. 국가 위기. 1년 후에 원로원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연장할 거냐, 이제 종료할 거냐 결정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공화주의가 않았더라면은 박정희 시대에는 이제 이 유신 체제를 계속 연장할 것인지 종료시킬 것인지를 그 이후에 국가적으로 결정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큰 문제점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체제가 이제 붕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신 체제가 그 당시에 이제 국가 안보나 경제 발전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자기 임기 중에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중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결정을 못한 것은 이제 굉장히 뼈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중화공업화, 또 도시화, 또 1인당 국민소득의 어떤 큰 그런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중산층이 육성돼서 그 다음 시기에 이제 민주화의 어떤 그런
큰 시기가 오히려 박정희에 의해서 이제 사실 가능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발전하는 데 있어서 87년 민주화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87년 민주화는 재민주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데모크라티제이션이고 그것을 더 정확하게 하면 리데모크라티제이션이죠. 그래서 이게 재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학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민주화를 연구한 이제 하버드 대학의 헌팅턴 교수가 제3의 파도라고 하는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제3의 물결에 해당되고 이것은 역시 재민주화의 하나의 흐름이다. 그 이전에 민주주의가 있었는데 그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로 갔다가 다시 이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87년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면 87년 이전에 민주주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이제 대단히 이제 착각이죠. 87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48년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었기 때문에 그 헌법 체제로 가는 것은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작동을 하는 것이고 그걸로 하다가 이제 정권 말기에 뭡니까? 권력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권위주의로 이제 흐르거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72년에 이제 그 유신 헌법이라고 하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상당히 그 유예하는, 딜레이하는 그런 형식의 어떤 긴급 헌법 체제를 만들었지만은 그것이 이제 다시 완전히 복구되는 것이 바로 이제 87년 민주화입니다. 근데 이 민주화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민주화는 민주화가 이루어진 과정을 제가 정치사적으로 일단 썼고요. 그래서 87년은 이제 재민주화의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대타협에 의한 민주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건 보수파와 합리적 진보파의 대타협에 의한 민주화다. 이렇게 이제 정치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건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학자들이 한국의 민주화를 이렇게 봅니다. 또 한국의 민주화는 이런 한 10개 이상의 국가들 중에 하나의 유형으로 이제 보여질 정도로 세계적인 추세가 이렇게 타협에 의해서 다 민주화를 합니다. 제3의 파도의 대표적인 유형이 다 이런 이제 타협에 의한 민주화. 우리나라의 87년 헌법도 여야 지도자 간의 타협을 통해서 이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때 이제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이 3지도자에 의해서 6인위원회로 구성되고 이 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는 뭐냐? 그 결과는 다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제 복원을 해서 선거민주주의를 확실하게 다시 뭡니까? 부각을 시키는 체제로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이제 87년 민주화 이후에요. 그 민주주의 체제가 완전히 이제 공고화된 시기를 보통 87년부터 한 10년 내지 15년 이후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시기를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제가 작년 5월에 이제 미국의 워싱턴 DC에 당시 제가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드로 윌슨 센터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그 미국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종의 준연방적인 그런 이제 연구소인데 거기서 이제 이 한국 민주화에 대해서 전시회를 하자고 해서 전시회를 저희가 이제 가서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거기서 이제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우리 국내 정서가 이제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확실한 이제 이미 단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확고하다는 발표를 했고 미국의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 동의를 거기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15년이 소요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라고 그래 갈등도 있었지만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확고해졌다는 게 세계적인 지금 평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 같은 기관에서도 대한민국은 굉장히 모범적인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죠.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그 프리덤 하우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최근에 한국의 이제 그 뭡니까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이제 자기네들이 설정한 아주 객관적인 범주에 의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체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개발적인 것이지만 그래도 그건 굉장히 객관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전히 민주주의 체제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97년부터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고 또 2000년대에 들어와서 또 이제 세계적인 지금 경기 침체에 의해서 또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고 있죠. 이런 이제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이제 흔들리고 그 후퇴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항상 문제가 없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위태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 변화가 이제 굉장히 최근까지 이제 심했는데요. 그 중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제 뭡니까 대형 대통령 스캔들이죠. 대통령 스캔들, 게이트 사건이죠. 에 의해서 붕괴를 했습니다. 이 붕괴하는 이 대형 대통령 스캔들은요, 사실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민주화 이후에 거의 비슷하게 다 정권 후기에는 대형 스캔들을 이제 사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측근의 인사들이 다 감옥을 가거나 대통령이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예외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이 민주화 이후에 이 정치는 굉장히 혼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정부도 그 중에 아주 한 사례가 돼서 지금 굉장히 국내 정치가 아직까지도 안정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잘 알다시피 탄핵 절차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탄핵 절차라고 하는 건 헌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탄핵이 진행되고 그것을 헌재가 합헌으로 판정하는 그 모든 과정은 그 민주주의 한 부분이죠. 그것은 전혀 혁명이 아닙니다. 이걸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이제 말을 쓰는 것은 그 본질을 좀 왜곡하는 것이죠. 이것은 혁명이 아닙니다. 촛불이라고 하는 건 대중들의 이제 의사 표현이죠. 근데 촛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극기 집회도 있기 때문에 대중들의 의사가 또 하나로 통일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수사학적으로, 레토릭하게 지식인이나 학자들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혁명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이제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걸 정치권에서 그런 문제를 너무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에 의해서 이것이 컨트롤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그것이 헌법 체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헌법 체제 또 헌정국가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직까지 크게 그렇게 지금 손상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프리덤 하우스와 같은 국제 기관이 가지고 있는 평가에 지금 보고서에 나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그럼 이제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이냐 시간을 제가 좀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경과를 했는데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이제 그 개혁의 과제가 뭐냐? 저는 이것을 이제 세 가지 차원에서 이제 봤습니다. 먼저 자유주의적인 이제 과제를 본다면은 법과 재판을 통한 인권과 권리 옹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부 계층만의 인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정치적인 권리가 보호되고 옹호되는 그런 공정한 법의 지배가 살아있는 체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자유주의적인 개혁의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을 한국의 정당들은 굉장히 중시해야 됩니다. 한국의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든 정당들은 이런 자유주의의 목표를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 또 자유 언론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언론들이 너무도 언론의 자유하고 상관없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식으로
지금 관제 언론식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뉴스가 말이죠. 여러 가지 뉴스가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정부에게 유리한 뉴스가 일방적으로 앵무새처럼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건 과거에 유신 시대나 전두환 시대하고 굉장히 비슷한 양상입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이 언론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공화주의적 과제가 중요합니다. 공화주의적인 과제는 지금 보수 정당이 정체성의 위기를 직면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보수 정당의 정체성의 위기가 이제 70년대 같은 경우는 산업화, 경제 발전을 중시하는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지금 민주화 시대에 와서는 경제는 이미 발전됐기 때문에 경제 발전 가지고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충분히 확립하기 어렵습니다. 보수 정당의 정체성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공화주의라고 하는 더 큰 정치 이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공화주의는 이제 확실한 그 역사적인 비전, 역사적인 그 철학을 가지고 보면은 정치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이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 공동체 전체의 문제는 제가 여기 썼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빈부, 복지, 안보 이런 문제들을 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정치 사상을 당연히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정치 정당이 나와야 되고 그것은 개인주의의 어떤 그 한계를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축이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은 이제 얼마 전에도 국회에서 또 저하고 다른 분이 같이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적인 정치 개혁 과제. 여기서 민주주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뭐가 민주고 뭐가 민주가 아닌지조차도 구분하지 않고 많이 이제 그냥 슬로건으로 사용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적인 개혁 과제라고 하는 것은 공화주의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민주주의가 당연히 담당하는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그것을 정립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시장 경제 원칙을 수호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장 경제 원칙이 이제 붕괴가 됐을 때는 민주주의는 이제 붕괴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충분히 발표를 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오늘 이것으로 일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네, 이용란 실장님 들어가시죠. 네,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 특히 보수 정당과 자유 언론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정 토론자로 간호사 시민의 정치실장 이용남 선생을 모셨습니다. 같이 좀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선재단 저희 간호사가 평소에 같이 이제 교류도 많이 하고 굉장히 이제 공유하는 가치도 있고 평소에 존경하는 단체 중에 있는데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부터 개인적으로 좀 이제 정치 사상에 대한 세미나를 일주일 동안 여러 선생님들하고 좀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도 그 세미나 주제와 연관이 되는 부분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 오늘 많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고 저의 그 토론문은 몇 가지 좀 토론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황민주 교수님께서 학자적인 그런 견지에서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의문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교수님께서 우리가 평소에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리버럴 디모크래시로 알고 있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공화주의라는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부각을 시켜주시면서 리버럴 디모크래틱 리퍼블릭 정확하게 그래서 이 3자적인 요소는 유기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현대 정치에서 구현된다는 점을 주시를 시켜주셨고 또 이에 대한 정치 사상적인 기반 저도 학부 때 잠깐 배웠지만은 다시 이제 원칙을 한번 리마인드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저는 주제를 굉장히 좀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우리가 보수 우파 진영의 입장에서는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그런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과연 이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교수님께서도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해주셨지만은 우리가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되었죠. 헌팅턴 교수님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그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그런 이제 체제를 과감하게 도입을 하셨고 제3세계 국가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방된 국가들 중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을 해서 성공한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헌팅턴 교수의 기준으로 봐도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그 타입에 의한 민주화 뭐 다른 국가 사례를 보면 위로부터의 민주화 트랜지션 그 다음에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거의 혁명을 통한 민주화 그렇지만 우리는 유혈혁명을 거치지 않은 그 타협으로부터의 민주화라는 정말 민주화를 값지게 달성을 하였고요. 그 이후에도 타임즈 텐더라고 하죠. 여야가 신중식 정권 교체.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논할 때가 아닌가 이러한 이제 인식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면 만끽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리버럴 디모크라시 내지는 리버럴 데모크라틱 리퍼블릭이라는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국회에서는 이미 개헌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987년 개헌 이후에 30년 동안 이제 개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의 뭐 좌파 인사들 위주였죠. 그 개헌 논의에서부터 제가 좀 위험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제 위기를 감지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실제 이제 정부가 탄생하고 난 뒤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난 뒤에 자유민주주의는 과연 서스테이너블을 한가 최소한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우선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 개헌 논의를 보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겠다. 그래서 개헌 논의뿐만 아니라 역사 교과서 문제에서도 자유 삭제를 시도를 했고요. 이러한 시도는 정말 이제 보수 측의 반발, 저도 유튜브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제 토론회를 통해서 자유민주에서 자유가 왜 빠지면 안 되느냐에 대한 그런 이제 논의를 설파를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락은 지어졌습니다. 일단 자유는 삭제하지 않는 걸로. 그렇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독일이나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리버럴 디모크라시 안에 자기 방어적 기제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치라는 그런 이제 전체주의 병을 했기 때문에 나치 이후에 더 이상 이제 나치는 독일에 있어서는 정말 영원한 상흔으로 남았고 독일 국민들 사이에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합의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독일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유일한 단점, 다수가 원하면은 체제까지도 바꿀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적 기제가 작동을 하고요. 미국은 헌법에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은 공산주의가 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조항이 헌법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 안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이러한 용어로서 사실 실질적인 자기 방위적인 기제가 작동을 하였지만은 지금 이 정부가 시도하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정말 어느 정도의 위기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볼까요? 교수님께서도 설명하시다시피 슈페트 설명을 하셨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경제 체제와 정합성이 이제 맞는 부분이 있고 사회재산을 인정하고 개인의 이제 독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정하는 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종부세 강화하죠. 그 다음에 소득 주도 성장. 과연 이러한 문재인 정부가 펴는 정책들이 우리가 이때까지 누리고 온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치와 부합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이제 발표는 안 하셨지만 발제본에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요. 동아주의의 그런 핵심 가치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중시하고 그게 따른 이제 공동체에 따른 애국심 그런 애국심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이제 함께 가는 그래서 이제 복지 그 개념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분명히 헌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리버럴 디모크래시이면서 복지를 강조하고 보편적인 복지의 차원을 넘어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이제 연초에 원로 중에 한 분께서는 그게 이제 전복전의 양상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원로께서 주장하시는 독일의 칼 슈미트가 주장하는 정치라는 것은 우적 관계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적과 우리 편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적이 절멸의 대상인지 아니면 갈등의 대상으로서의 타협의 대상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적폐청산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적폐청산이 칼 슈미트가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그 적의 관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정당, 그러니까 여당, 야당끼리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단지 그 갈등을 제도 속에서 서로 타협하고 해결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하는 그런 적폐청산이라든지 끊임없이 적을 생산해내죠. 박근혜, 그 다음 이명박,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까지 적을 이제 상정을 해서 그 갈등의 요소를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갈등의 요소를 제거를 하면 어떤 사회가 될까요? 굉장히 위험한 사회가 되죠. 전체주의로 부르기 쉽습니다. 그 단일한 사회.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볼 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 보수나 우파 진영 쪽에서 현실을 진단하고 또 대안 방법을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온건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냉정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또는 자유민주공화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또 문재인 정부라든지 이런 좌파 세력들의 그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뭐 다소 급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냥 하나 질문을 던지자면 지금 이제 저희가 공부 세미나 시간에도 많이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사실 공화주의라는 개념이 우리가 그 공화주의를 선택을 하고 이 공화주의 체제 하에서 살면서도 딱히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하기는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고대 그 공화정과 근대적인 의미의 공화정은 이제 구분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마키아벨리가 군주론 일장에서 그 정치 체제는 공화정과 군주제 두 개 이제 뿐이다라는 전제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분명히 고대적인 의미, 그때 이제 공화정이라는 거는 그 공공선, 퍼블릭 이제 굿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그런 동의와 공적인 영역에서의 그런 동의 일치가 있었지만은 지금 근대적인 의미의 이제 우리가 공화정에서는 갈등이라는 그것이 주요 변수죠. 그래서 개인적인 이익과 국가적인 이익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과연 이제 그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제 공화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이러한 그 의문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근대적인 의미의 이제 공화주의의 그 두 가지 아주 그 첨예한 사례가 있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리퍼블리칸 디모크래시를 추구를 했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도 리퍼블리칸 디모크래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체성이라든지 탄일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다른 견해를 이제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가 않죠.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상황을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20명 이상 집회에 결사를 할 경우에 이러한 것들을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주의적인 모드로 흘러가고 결국은 이제 자쿠방 공화주의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극단적으로는 로베스피에로의 그런 단두대가 등장을 해서 반대파를 대대적으로 숙청시키는. 그렇지만 이와 달리 이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데모크라틱 리퍼블리칸 같은 경우에는 갈등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이 갈등을 그런 이제 제도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타협을 할 것인가. 그래서 토크빌 같은 경우에는 어소시에이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미국에서 태생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그런 갈등은 있지만은 사회가 조화롭게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두 가지 사례를 볼 때 북한 같은 경우에도 People's Democratic Republic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타협하는가가 공화주의가 성공하는 그런 이제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갈등이 넘치고 있습니다. 남북 갈등, 빈부 갈등, 이념 갈등.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넘치는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공화주의를 통한 그런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잘 구현할 수 있을지 이러한 좀 의문점을 가져봤습니다.